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행복한 아침으로 여러분과 함께할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 어떻게 편하게 잘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셨습니까? 잘 잤어요? 잘 못 잤어요. 아무래도 설레서 첫방이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휴일이 좀 길잖아요. 네. 그리고 명절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작할 때 힘들고 이런데 예전에는 이게 며느리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요즘에는 시어머니들이 이 명절 증후군을 더 심하게 겪는다고 합니다. 그 얘기 나눌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명절 증후군도 상당히 문제지만 많은 주부님들 명절 지난 이후에 식재료 보관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명절 이후에 남은 식재료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행복한 아침, 잘 사는 아침으로 출발합니다. 네, 잘 사는 살림법 알려주실 곽지연 살림 전문가님. 명절이 지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네. 냉장고 상태는 안녕하신가요? 저도 그래서 냉장고 보관하는데 네. 정리하는데 시간이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했던 그 방법, 비법을 오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제가 개그보다 살림을 더 잘하거든요. 제가 살림맨 이정수가, 제가 알고 있는 팁도 얹어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명절에는 사실 음식을 조금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남더라도 조금 푸짐하게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집에도 냉동실에 그냥 뭐 한가득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푸짐하게 장보다 보면은 이제 식구들 생각해서 많이 했는데 그게 결국에는 네. 식구들도 처치곤란이어서 너무 힘들거든요. 이거 오늘 처치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남은 식재료를 그냥 막 보관하잖아요. 그럼 썩거나 아무래도 맛이 많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관법만 알고 계셔도요. 아주 신선하게 오랫동안 그 남은 재료들을 활용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제가 오늘 꼼꼼히 준비했어요. 네, 오늘 그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설 명절 이후에 남은 식재료 신선하게 보관하는 꿀팁입니다. 네, 이 명절 이후에 남은 식재료들을 항상 냉장고 한켠을 가득 차지한 이후에 그럼요. 결국에는 썩어서 버려지기 마련이더라고요. 잘 보관할 수 있는 꿀팁이 좀 있을까요? 네, 있죠. 아무래도 명절 때 가장 많이 드셨던 게 이거겠죠. 떡국떡. 네, 떡국떡. 떡국떡이에요. 아무래도 떡국을 가장 많이 드시고, 그리고 또 이게 명절 때는 좀 푸짐하게 음식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있어서 이 떡을 방앗간 가서 엄청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요. 네. 이거 예인 씨는 어떻게 보관하셨어요? 저는 주로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네네. 많이들 그러시지 아니, 않나요? 이렇게 해서 그냥 냉동실에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냉동실에 그냥 때려놓고 이렇게 네. 건져. 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냉동실 냄새가 좀 배기도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 푸석푸석해서 사실 먹기가 상당히 그리고 이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나중에 덩어리 져가지고요. 냉동실 문 열면 발등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힘들어요. 그렇죠. 그거 깨는데도 오래 걸리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관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보관법으로 보관만 하시면 네. 이제 떡국떡도 갈라지지 않고 푸석푸석하지 않고 아주 촉촉하게 오랫동안 드실 수가 있어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요. 이렇게 떡국떡이 있으면요. 비닐봉지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네. 네네. 비닐봉지에 그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똑같네. 저렇게? 네, 똑같이 이렇게 여기까지 넣어주시면 똑같네요. 되는데요. 네. 제가 잡아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심히 넣은 다음에 네. 그다음에 그냥 이제 냉동실에다가 묶어서 넣으시죠. 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네. 할 게 뭐냐면 요게 뭐냐? 참기름이에요. 참기름이요. 여기다 참기름을 넣는다고요? 네. 그러니까 명절 때 어. 참기름도 많이 쓰셨을 텐데요. 이 참기름을 살짝만 입혀주세요. 어. 그러니까 살짝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조금만 뿌려주세요. 너무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요.
진짜 살짝이네. 네, 살짝만. 그러니까 그 떡 표면을 살짝 입혀준다, 네. 살짝만 발라준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네. 야, 이게 일종의 약간 그런 거네요. 겨울철에 우리가 건조할 때 피부에 오일 바르잖아요. 약간 그런 효과가 있나 봐요. 네, 정확하신데요. 안 느끼한 거예요. 이렇게 참기름 발라주시면 이게 떡국 표면이 살짝 그 표면에 코팅이 되면서 수분이 날아가는 걸 방지해주고요. 그리고 갈라지는 거. 나중에 드실 때 아무래도 냉동실에 얼렸다가 꺼내서 드시면 네. 갈라지잖아요. 모양이 정말 예쁘지 않거든요. 네. 갈라지는 걸 방지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참기름이 일반 기름보다 좀 비싼데. 그렇죠. 그래서 참기름 대신에 식용유 정도 써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참기름 대신에 네. 식용유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참기름 좀 비싸니까 더더군다나 국내산 참기름이 정말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식용유 쓰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만 참기름이 좀 더 물에 잘 씻겨 나간다는 장점은 있고요. 네. 이제 참기름 대신에 집에 들기름 많이 남았다고 들기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기름은 아무래도 산패가 가장 빠른 기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은 보관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참기름을 넣게 되면 네. 떡 고유의 맛이 좀 변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들어요. 그래서요, 오히려 식용유보다는 참기름을 넣는 게 조금 더 좋긴 한 게, 네. 이제, 떡국 끓이실 때 고기 양념할 때 참기름을 살짝 넣어서 양념하기도 해서 참기름 맛이 조금 나는 거는 괜찮고요. 근데 또 이제 떡을 아무래도 보관했다가 끓이실 때 물에 한번 담가 두시잖아요. 그러면 물에 참기름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고 그냥 맛있는 떡국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대로 참기름 넣고 그냥 간장 넣고 이렇게 조물조물하면 군중 떡볶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드셔도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비닐봉지를 묶어주시고요. 입구 네. 부분을 묶어서 조물조물 열심히 흔들어 주시면 돼요. 이 조물조물해서 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냉동실에 이제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해주셔야 될 거는 이 비닐팩보다는요, 일반 비닐팩보다는 이렇게 지퍼백이 지퍼백. 좋아요. 그리고 지퍼백에다가 소분해서, 그러니까 한 번 먹을 양, 이게 전체를 다 넣지 마시고요. 전체 다 넣으면 아무래도 얼면서 이게 뭉쳐지고 그죠. 엉켜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구가 몇 명인지, 뭐 2명이다, 2식구다, 그러면 한 그 정도만 소분을 해주세요. 소분을 해서. 네네. 소분을 해서 제가 장갑을 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소분해서 집집마다 저 요 양은 정도로. 다르니까. 네네네. 요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강호동 씨네 집은 저거 한 3개는 해야 돼요. 이게 팁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렇게 좀 그냥 넣기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정도 해서 빨대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빨대가 없으면 그쵸. 이제 입으로 진공. 네? 이렇게 해서 진공을. 예. 맞아요. 역시 살림하는 남자네. 한입내는 다르네요. 이게 사실은 밀폐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일반 비닐팩 말고 지퍼백을 이용하는 이유도 이게 그 냄새도 덜 배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밀폐가 훨씬 더 잘 되기 때문에 지퍼백을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냉동실 안에 이렇게 차곡차곡 보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야, 이렇게 하면 쓸 때만 돼서 이제 하나씩 딱 꺼내면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절대로 검은색 비닐봉지는 안 돼요. 거기 뭐가 뭐가 들어있는지. 들어있는지 보여야 됩니다. 네. 일단 검은색 비닐봉지에 넣는 순간 그건 다 쓰레기가 됩니다. 냉동실에서. 그러면 이렇게 보관을 했을 때 뭐 어느 정도나 보관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기름을 살짝 묻힌 거기 때문에 일반 그냥 냉동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금방 드시는 게 좋아요. 네. 한 석 달 정도, 석 달 오. 이내에는 드시는 게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석 달 그래도 굉장히 긴 시간인데요? 네네. 근데 저게 지난해 설에 먹었던 걸 올해 설에만 제발 주지 마세요. 그건 아니야. 약간 이게 냉동실에 있어도 이게 오랫동안 있으면 이제 그쵸. 곰팡이 같은 거 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쵸. 엄마는 맨날 괜찮대요. 그게. 네. 바로바로 먹을 것도 있지 않아요? 네, 사실 바로바로 먹을 수 있는 떡국도 이렇게 보관을 해야 하나요? 아니요. 바로 드실 거는 또 다른 보관법이 있어요. 바로 드신 거는 제가 일단 밀폐 용기 하나 준비를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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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 집에 이런 밀폐 반찬 용기들 많이 계시죠? 네. 있으시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이거는 바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떡을 네. 밀폐 용기에다 일단 넣어주시고요. 그냥 여기서 이제 뚜껑 덮고 이제 넣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있죠. 여기에 이게 뭐냐면 쌀뜨물이에요. 네네. 쌀뜨물을 이제 밀폐 용기 안에다가 이제 자박하게 떡이 다 잠길 정도로 부어줍니다.
아하. 근데 이 쌀뜨물은요, 좀 깨끗한 불순물이 많지 않은 쌀뜨물이 좋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먹는 떡이고 이게 또 어느 정도 물기를 흡수하기 때문에 좀 깨끗한. 이제 쌀 씻을 때 보시면 첫물 버리시고 두 번째, 세 번째 물 버리시고 거의 마지막 단계의 물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 쌀뜨물 우리 집 보면 저 쌀뜨물 가지고 저 된장찌개 같은 거 할 때 쓰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쌀뜨물도 여러 가지 활용도가 많은데 아무래도 항균 작용을 해주면서 요 쌀뜨물이 천연 보존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예. 쌀을 떡국을 아주 안전하게 보관해 줄 수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냉장고 안에 넣으시면 돼요. 아, 그대로 냉장 보관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냉동실에 넣지 마시고요. 냉장고 안에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김치 냉장고 안에 더 들어가면 더 오래 한 열흘에서 한 2주 정도 그 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냉동실에 사실은 떡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우리 집은. 네. 그건 어떻게? 이미 냉동이 된 냉동이 됐죠. 이미 냉동된 거는 이제 꺼내서 그냥 드실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기름칠을 하면 오히려 기름이 좀 겉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지 마시고요. 그거는 그냥 쌀뜨물에 이렇게 불려가지고 바로바로 해드시는 게 좋죠. 네. 이렇게 보관을 하게 되면 해동도 필요 없고요. 네, 굉장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평상시에 집에서 그냥 떡 굉장히 자주 먹거든요. 하지만 금세 딱딱해집니다. 맞아요. 자주 먹는 그냥 떡들은 좀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요거 제가 또 좋은 방법 알고 있거든요. 요거 좋은 방법 알고 있어요. 이 떡을 그냥 이제 그냥 우리가 봉지에 넣어갖고 그냥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다 이제 굳어갖고 못 먹게 되기 때문에 이 랩 같은 거를 깔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하나씩 두 쪽을 이렇게 착착 올리고 영상이 지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랩을 이렇게 놓고 이제 떡을 일단 자릅니다. 그렇죠. 한 번 먹어야 되니까. 잘라있고요. 저런 한 번에 먹기 좋은 크기로 놓고 랩 위에 놓고 한 번 쌉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요. 그리고 다시 거기다가 또 떡을 놓고 또 돌돌 맙니다. 하나씩 꺼내 먹을 수 있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걸 반으로 접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끝나냐? 그래서 끝나지 않죠. 여기서 이것을 다시 이제 그릇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시면 냉장고에 이제 냉동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냄새가 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것까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밀폐를 해주는 거니까 저렇게 하시는 거 아주 좋은 방법을 알고 괜찮네. 잘한다. 네, 역시 살림 메뉴입니다. 저도 제일- 집에 가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검은 비닐봉지에 넣지 말라는 거. 그리고 덩어리채 뭐가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문 앞에 놨다가 열었을 때 발등 찍게 하지 말라는 거. 그죠. 이거예요. 네. 또 하나. 이 떡은 이제 해결됐고 네. 잡채 같은 것도 우리가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런 건 어떻게 하냐면 잡채. 이게 잡채. 잡채도 잡채가 엄청 많이 드셨을 텐데요. 잡채가 어디 갔냐? 네. 네. 일단은 이렇게 잡채 만들고 나서 네. 당면이 당면이네. 이렇게 네. 많이 남죠. 네. 근데 네. 이거 하기 전에 저 그거도 한번 팁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떤 거요? 남은 잡채 남은 잡채 있잖아요. 네. 그 잡채를 그냥 또 남겨두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버려야 되고 아쉽잖아요. 그것을 이제 호떡 믹스 이 반죽 있잖아요. 그 안에다가 설탕 대신 이 잡채를 넣는 거예요. 잡채를 넣어갖고 이렇게 딱 구우면 이게 진짜 별미예요. 이게 좀 맛있겠네. 아주 맛있어요. 네? 그 안에 이제 잡채를 넣고 구우면 이게 보통 호떡보다 훨씬 이 식감도 좋고 맛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 만두피 있죠. 네. 만두피에다가 그 만두소 만들 필요 없이 잡채 저걸 넣고 이렇게 해서 후라이팬에 구우면 바로 잡채만두 아닌가요? 바로 맛있어요. 잡채만두. 이지용 선배님도 살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니세요. 네. 네. 근데 말씀해 주신 게 정말 그 종로의 광장시장 가면 줄 쫙 서서 먹는 네. 그 호떡집의 맛있어요. 비법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맛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네. 또 하나의 이런 꿀팁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많은 분들 잡채도 잡채지만요. 당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당면이 부피가 상당히 어마어마하고요. 근데 나는 이게 몇 인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30인분입니다. 이거 덜어서 그런가 봐요. 네네. 네. 맞아요. 뭐 잡채는 그 당면은 잡채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 찜닭 할 때도 사리로 넣고 전골 할 때 설렁탕 할 때도 이제 사리로 많이 넣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면이 그냥 뭐 1인분, 2인분이 아니라 정말 30인분 이상.
뭐 기본적으로 아무리 작은 걸 사도 그러니까. 10인분 이상의 그 당면은 사실 수밖에 네. 없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들은 건가요? 귀찮게. 아무래도 말려 있으니까 이게 부피가 작잖아요. 근데 정말 불어났을 때는 엄청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뭘 넣다 보면 엄청 양이 불어납니다. 그러면 당면이 이렇게 남다 보면 그걸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우리는 그냥 그냥 이대로 그냥 보관을 했던 것 이게 같아요. 뜯었죠? 네. 그럼 요걸 돌돌 말아서 요걸 딱 집게. 이렇게 해 집어. 네. 그럼 요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긴 한데요. 이게 말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관하셔도 괜찮긴 한데 사실 주부들이 당면을 잘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불리기 귀찮아서. 아, 맞아요. 분위기 귀찮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 꿀팁이 또 있어요. 네,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당면 이런 상태로 있으실 거예요. 네. 이거를 거의 다 남은 것들은 다 꺼내서요. 이렇게 냄비나 그릇에다 넣고 불려주실 때 있죠. 불려주실 때 물을 넣어주잖아요. 물을 자박하게 넣어주세요. 자작하게.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아마 이대로 사용하시기 전에도 불려주실 거예요. 이렇게 한 1시간 이상 불려주시면 네. 됩니다. 아마 집에서도 이런 식으로 불려지거든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이 불린 거를 미리 1시간 동안 불릴 수가 없어서 네.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네네. 불리면 이렇게 됩니다. 불린 거. 야, 요 양인데 많네요. 네네, 많죠. 네. 이것도 한참 먹거든요. 근데 아마 집에서는 남은 당면 하시면 더 많이 네.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거를 그냥 이대로 불린 다음에요. 이제 지퍼백에다가 하나하나 제가 넣어주세요. 지퍼백 찾아드리겠습니다. 네네. 지퍼백이 많이 필요하네. 네, 그렇죠. 지퍼백이 아무래도 뭐 비닐을 많이 사용해서 그렇긴 하지만 여러모로 재활용하고 씻어서 다시 쓸 수 있어서요. 말려서 지퍼백을 좀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그대로 해서 지퍼백에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렇죠. 넣었는데 네. 이걸 또 전체를 다 넣으면 아까 그 얼렸을 때 네. 꺼내 먹기 아주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드실 때는 이제 한 번 먹을 분량 정도. 이번에 사리에 어느 정도 넣겠다 생각할 정도로만 이제 소분해 주세요. 아하. 소분해서 살짝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묶은 다음에 그 이제 다음에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먹을 묶어서 만큼씩. 네네 먹을 만큼만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묶어서 올려주시고요. 또 한 번 묶어서 올려주시고 네. 이런 식으로 지퍼백에다가 보관을 해주세요. 이대로 냉동실 안에다가 넣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음식을 한다, 전골을 한다. 그러면 이제 묶은 대로 하나하나 꺼내서 아. 그런 다음에 바로 음식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불리는 과정, 뭐 한두 시간에 불리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높아질 거예요. 이 안에 있는 동안 계속 뿌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는 안 되나요? 냉동을 그렇진 시키니까. 않고요. 냉동을 네, 시키니까. 아니 근데 네. 이게 쫄깃한 식감이 또 잡채의 매력이고 당면의 매력인데 네. 냉동을 했다가 놔두면 이게 푸석거리지 않아요? 전혀 그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한번 살짝 불렸다가 얼리면 그런 다음에 다시 음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훨씬 더 쫄깃해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만들기 간편해져서 아주 맛있게 드실 수가 있죠. 그래요. 당면 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네요. 네, 네. 근데 아까 그 참기름도 나왔지만 우리가 저 명절 지난 다음에는 각종 기름들 많이 남아요. 그렇죠. 이게 튀김 음식 또 뭐 이렇게 저 프라이팬에 굽고 막 이러는 거니까 기름은 어떻게 재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네.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 튀김, 뭐 부침 많이 하셨을 거예요. 네.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을 텐데요. 이 기름도 주부들한테는 이렇게 골칫거리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또 기름은 버리기도 어려워요. 그럼. 네, 쉽지 그냥 막 않아요. 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 이야. 그래서 오늘은 또 기름을 아주 깨끗하게 보관하면서 다시 재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 이거 기름을 이게 튀김 같은 거 하고 나면 기름 양이 너무 많은데 아유, 이거를 그럼. 그냥 마냥 버리자니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갖고 요걸 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오늘 그거 알려주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법이 있어요. 이제 튀긴 기름들. 버리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재사용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기름은 또 보관도 쉽지가 않습니다. 보관 기름이 워낙 잘 산패하기 때문에 맞아요. 네. 보관하실 때도 네.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산패한 기름은 거기 안에 또 발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고. 드실 때 굉장히 해로워질 수 있는 거죠. 발암 물질이라면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릴 수도 그쵸.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네네. 그만큼 아주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실 때도 좀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비법 자, 제가 네.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가져왔습니다. 네.
무슨 상자죠? 자, 비법 제가 상자. 비법 비밀의 상자를 상자예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노란색으로 예쁘죠? 오늘 비법이 뭔가? 있는데 들어있습니다. 양파? 양파랑 양파네. 있고요. 커피 여과지입니다. 네. 이렇게 아, 나가요. 여과지하고 양파랑 양파. 저게 커피 비법이에요? 여과지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이 잘 되지 않는데 이걸로 기름이 깨끗해질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이쪽에 보시면 기름 이제 한번 튀김을 하고 나서 네. 남은 기름이에요. 뭐 처치곤란이에요. 지저분한 것도 많고 이물질도 많고 이거 이제 버리기도 어렵고 하잖아요. 여기다가 네. 이제 좀 어느 정도 달궈주시고요. 네. 불은 제가 켜놨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우리 비법 그 양파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한 2-3조각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네, 네. 두세 조각이요. 네네네. 이렇게 해서 넣어. 이 안에다가 네. 네. 그러면 조금 끓여주세요. 이 상태로. 그래, 저걸 끓인다고 표현하대. 네, 튀긴다고 네, 안 하고. 네, 살짝만 끓여주세요. 저걸 왜 넣는 거예요, 내 양파를? 양파가요, 그 커세틴 성분이 있는데 그 성분이 기름의 산패를 좀 어느 정도 예방해주고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또 양파 안에는 섬유소가 아주 많은데 네. 그게 그물 형태로 돼 있어서요. 네. 거기 이물질이 잘 걸러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기름을 끓이는 이유는 또 왜인가요? 아무래도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다 보면 네. 반응이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더 해주라고 이렇게 한번 끓여주는 거예요. 네. 끓여주실 때는 한 어느 정도 끓여줘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요. 살짝 보시면 한 그 양파가 좀 예. 어느 정도 거뭇거뭇해진다, 노릇노릇해진다, 네. 그 정도까지만 끓여주시면 됩니다. 양파가 약간 맛있어 보이면 꺼내면 되는 거예요? 네. 냄새가 좀 고소하다 하면은 그때 네. 꺼내주시면 되겠어요. 그 양파 기름 되는 거네. 네네. 그렇게 해서 일부러 양파 기름으로 드시는 그럼 분들도 저거 있어요. 맛있죠. 저거는 네네. 프라이 해서 먹어도 되고. 네. 그리고 저거 볶음밥 해 먹으면 맛있어. 네, 맞아요. 진짜요? 진짜 네네. 역시 네. 선배님이 보통 선배님이 아니시네요. 이 아침 방송에 이제 역시 대가다우시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 기름을 병에 붓게 되는 네, 건가요? 이렇게 거뭇거뭇해질 네. 때까지 끓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식혀주세요. 식혀야죠. 그래서 시간 좀 이제 걸리네. 그래서 완전히 식힌 걸 제가 네, 준비해 또 주시면 준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네. 완전히 식힌 기름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실 거는 유리병이에요. 근데 병을 준비해 주실 때는 입구가 조금 좁은 병 있죠. 네. 이렇게 세 병을 준비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 그 뭐 우유를 먹거나 이제 그 음료수 먹었던 병들이 있잖아요. 네. 그 병을 좀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다가 넣어줄 건데요. 이 기름을 그냥 넣지 않고요. 여기서 네. 또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뭡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그 여과지. 커피 커피 여과지. 여과지. 네. 커피 여과지를 네. 이 여과지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남아있던 양파가 어느 정도 걸러주긴 했지만 남아있던 이물질을 완전히 걸러주게끔 뭐 튀김 같은 거 하고 나면 이제 까맣게 타고 남은 것들 있잖아요. 잔재들. 이물질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군요. 네, 그렇죠. 아니, 아니 근데 기름 이- 부을 때 잘 부으셔야 돼요. 네네. 요거 이 작업을 앞에 한 번 더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튀김하고 남은 기름이기 때문에 튀김 잔여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럼 그걸 한번 걸러주고 그 다음에 양파 넣어서 끓여주고 네. 식히고 그 다음에 이거. 네네네. 또 한 번 여과지에 그러면 더 좋을 걸러주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한번 이렇게 똑똑똑 떨어져요, 이제. 식은 상태의 기름으로 해야 되죠? 네네네. 뜨거운 걸로 하면 안 됩니까? 네, 완전히 뭘. 식혀줘야 돼요. 그 커피 어떡하려고. 여과지에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식혀주세요. 완전히 식힌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기름이 똑똑똑똑 떨어지네요. 그렇죠. 이런 상태로 좀만. 근데 인내심은 있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준비. 이게 요즘 네. 커피 중에 이런 장르의 커피가 있거든요. 아, 이렇게 똑똑똑 그렇죠. 떨어져가지고. 네. 뭐 네, 더치 커피라고. 네, 그렇죠. 더치 커피. 아,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커피다 생각하시고. 더치 그 식용유다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요거는 어쨌든 시간 좀 걸리는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주시면 모은 다음에 이걸 보관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이대로 해서 그냥 넣으면 되나요? 네 하실 때는요 여기 옆에다가 잠깐 놓을게요. 네. 이제 다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저기다가 잠깐 넣고요. 네. 넣고 하시면 유리병을 그냥 보관하지 말아주세요. 이제 기름이 아무래도 산패되기 가장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만큼 빛 뭐 이런 것들을 차단해 주는 게 좋습니다. 햇빛이 직접 드는 거 이런 걸 차단해 주는 게 좋아서요. 이제 집에 보시면 알루미늄 포일 있으시죠? 네, 알루미늄 포일, 쿠킹 포일. 네. 이 포일을 병에 감싸주세요. 보시면 이렇게 네. 빛이 들어가지 말라고요? 빛 들어가지 말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오랫동안 보관해서 드실 수 있거든요. 야, 네. 이거야말로 우리 이재용 아나운서가 가장 싫어하는 검정 봉지로 싸면 좋겠네요. 여기다가 써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무슨 기름이다. 어떤 거다. 한번 재사용하는 기름이라고. 근데 이렇게 네. 한번 재사용할 때는요, 이거를 다시 튀김용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주시고요. 이거는 뭐 볶음할 때, 뭐 그럴 때만 잠깐씩만 사용하는 걸로 해주시고요. 네. 또 너무 오래 두고 드시면 안 돼요. 이제 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한 1, 2주 이내에는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저는 이 방법이 너무 획기적이어가지고 야 이제 치킨집들 난리 났다 대박이다 생각했는데 야 그렇게 다시 튀기는데 그쵸. 재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지 말아주시고 그냥 간단하게 볶음 요리할 때만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네. 또 기름을 오래 보관하는 방법은 다른 건 없나요? 아 제가 또 팁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역시. 제가 알아봤습니다. 예. 식용유나 이렇게 기름들을 오래 네. 보관하기 위해서 안에 녹차나 네. 허브를 같이 넣어서 보관하면요, 꽤 산패도 막을 수 있고 굉장히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맞아요. 녹차에 어. 그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 그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산패도 많이 늦춰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방법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반적으로 이게 상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저도 녹차를 많이 먹고 있어요. 젊어지는 구조. 젊어지는. 네. 아, 이렇게 또 하나 배워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기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저는 평소에 기름으로 두부 부침을 상당히 자주 두부찜. 해먹거든요. 아우, 맛있지. 그런데 이 두부도 한번 네. 사용을 하게 되면 겉에가 좀 마르고 맞아요, 네, 맞아요. 다시 두부를 네. 무언가 해먹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두부를 과연 또 잘 보관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난 물에 담가 놓는데 네네. 물에 이렇게 담궈서 두부를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밀폐 용기에. 네. 아니, 저는 그냥 이게 아이들 해주면 이 두부 한 모가 아이가 먹기엔 좀 커요. 그래서 맞아요. 반 정도 자르고 이제 또 안에 있는 담겨있던 물을 이제 버리고 나면 그냥 애매하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냥 봉지에 그냥 묶어서 반 토막 채로 그냥 넣어놓거든요. 맞아요. 저건 옳지 않아. 네, 그나마 이제 밀폐 용기에다 물에다 담가 놓으신 분들은 그래도 잘 보관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정말 옳지 않으시죠? 옳지 않습니다. 네네, 옳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두부 분명히 남으셨을 텐데요. 이제 남으신 두부를 보관할 때는 한 가지 팁이 일단은 삶아주세요. 살짝 데쳐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데쳐요? 그럼 바로 먹을 때 데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관하기 전에도 한번 데쳐주시는 게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그 국 같은 것도 우리가 국이나 찌개를 먹기 전에 이제 보관할 때는 한번 끓여서 팔팔 끓인 다음에 보관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한번 끓이면 뭐 살균도 되고 미생물이 없어진다. 그래서 한번 끓여주는 같은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두부도 한번 끓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살짝? 보관하기 전에 살짝 이제 뜨거운 물에 데쳐주는 정도, 그러니까 살짝 담갔다가 뭐 한 몇 초 있다가 꺼내는 정도로만 살짝만 데쳐주세요. 근데 저는 저렇게 모두부가 맛있어요. 이렇게 두툼하게 해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네, 김치에 먹으면 김치하고 아니면 그렇게 양념장. 맛있습니다. 네. 이제 봄 되면 달래 뭐 이런 거. 막 달래. 아우, 좋아. 야, 이게 맞아요. 아침부터 이렇게 또 안주거리 나오니까 그래요. 이렇게 살짝만 데쳐주시고요. 네. 일단 자, 제가. 두부를 꺼낼게요. 네. 살짝만 데쳐서 이게 꺼낼 때 잘 꺼내야 돼요. 아니면 깨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옆에서 도와주시니까 너무 좋은데요. 아니, 살림꾼이에요. 네네네. 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네. 여기다가 이제 밀폐 용기에 살짝만 식힌 다음에 넣어요. 근데 남편들이 도와줄 때는 저런 거 좀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절로 가 이제 오지 마. 이렇게. 너무 잘하면 계속 원해. 맞아요. 여기다가 살짝 데친 두부를 밀폐 용기에다가 넣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차가운 물. 완전히 차가운 물을 부어주세요. 아. 이제 완전히 차가운 물도 어느 정도 미생물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네. 완전히 차가운 뭐 얼음을 동동 뭐 한 2개 정도 띄워주셔도 괜찮고요. 오. 완전히 차가운 물이 두부가 잠기게끔 이렇게 넣어주세요. 두부 입장에서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데폈다가 차갑게 했다가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하니까. 그만큼 미생물 죽어라 하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소금이에요. 네네. 소금을 여기에 뿌려줍니다. 소금은 왜 넣는 거죠?
소금을 넣는 이유는 두부가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굳는 거를 좀 방지해주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역시 소금도 그 미생물 방제해주는 항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금까지 이렇게 같이 넣어서 이대로 뚜껑을 닫아서 이제 냉장실 안에다가 보관을 해주세요. 네. 아하. 빨리 드셔야죠. 네, 빨리 드셔야 되는데 이 물을 하루에 한 번 정도 새물로 갈아주잖아요. 찬물로요. 네. 그럼 더 훨씬 오랫동안 두고 드실 수 있어요. 아, 새물로 갈아주고. 네. 사실 이게 조금 귀찮으면은 빨리 먹어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먹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신선할 때 먹는 게 좋은데 네. 두고두고 먹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맞아요. 소금을 넣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짜지거나 하진 않아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계속 물로 새물로 갈아주기 괜찮아요? 때문에 괜찮고요. 두부에 살짝 짭짤한 맛이 나는 것도 맛을 더 돋아주기 맞아요. 때문에 괜찮습니다. 두부가 너무 닝닝한 맛이 나면은 네네. 그래서 결국 그것도 간장에 찍어 먹잖아요. 네. 간장에 안 찍어 먹을 수 있게 바로 먹을 수 있게 이렇게 해드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소금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금이나 설탕이나 이런 것들 네. 이게 굳어서 덩어리가 돼서 무슨 젓가락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할 때가 있어요. 네. 그렇게 안 되려면 그렇죠. 그래서 양념도 보관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양념은 뭐 요즘 겨울철에는 그래도 덜한 편인데 네. 뭐 좀 눅눅한 장마철이나 여름철 지나고 나면 설탕 이렇게 깨서 넣는 경우. 아, 맞아요. 굳어가지고 붙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양념도 잘 보관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양념 보관하는 방법 아마 소금이나 설탕 요렇게 보관하고 계실 거예요. 이건 그렇죠, 거의. 우리 집에서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집게로 그냥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보관하실 텐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굽기가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밀폐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공기랑 만나면서 잘 굳거든요. 그럴 때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이런 통에다가 따로 보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양념통들 아마 집에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그래서 소금을 일단 넣어서 해주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덮나요? 해주시고. 이렇게? 덮는데 그냥 덮지 마시고요. 네. 비법이 있어요. 음. 요게 뭐냐면 이제 뭐 김을 드시거나 아니면 그 과자 같은 거 드시면 스낵 같은 거 드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제습제 있죠. 뭐 실리카겔인가? 네, 그러니까 이거 맞아요.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돼 예, 있는 거. 예. 네. 맞아요. 네. 절대 먹지 마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소금에 네네. 양보하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실리카겔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 고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여기 그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네. 엄청 많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과자나 그 김에 이런 게 나오면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찬장 안에다가 모아놔요. 네. 찬장 네. 냄새도 없애주고 수분도 많이 잡아줘서 좋습니다. 어. 요거를 양념통 위에다가 아. 그 뚜껑 위에다가 이렇게 네.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 네. 붙여주는군요.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테이프나 무슨 양면 테이프 같은 거 양면 테이프 테이프에서 같은 뒤쪽에 붙이는 게 네. 좋겠네요. 그것도 좋고요. 그냥 테이프로 여기 2개 정도만 붙여주셔도 아, 충분합니다. 뚜껑에 살짝씩만 붙여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네. 그리고 좀 한철 지나서 오래됐다 하실 때는요, 이 실리카겔 한번 이렇게 뜯어가지고 안에 보면 이제 하얀색 알맹이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전자레인지에다 한 30초, 1분 정도 돌려주시면 다시 충분히 영구적으로 재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우리가 김을 하나 더 뜯읍시다. 저도 되지만 정말 모든 것을 정말 완전 영혼까지 쏙쏙 빨아드시네요. 버리지 않고 네.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법. 또 있어요? 정말 습기야 물러나라. 완전히 원천 봉쇄를 하는 거예요. 이쑤시개를 아. 이제 이렇게 저걸 놔요? 네네. 이쑤시개요? 네, 이쑤시개를 이런 식으로 꽂아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뭉치는 거 더 방지해주고요. 이쑤시개도 나무기 때문에 예. 수분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해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바로 닫아주시면 정말 아주 오. 뭉치지 않고 수분기 그렇구나. 하나 없는 뽀송뽀송한 소금을 계속 드실 수 있어요. 예. 이 상태로 이제 냉장 보관하나요? 어떻게? 아니요, 하나요? 그냥 햇빛 들지 않은 서늘한 곳에, 네, 서늘한 서늘한 곳에 곳에. 이제 양념 보관하는 곳에 그냥 네. 이대로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청수 씨는 뭐 없어요? 제가 또 하나 가지고 나왔죠. 이게 이 집에 이제 후추통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후추통이 후추를 치려다 보면 어느 날인가 입구가 막혀가지고 맞습니다. 맞아. 짜증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 후추통 안에다가 네. 쌀알 몇 개 정도만 넣으시면 이게 그 입구가 막히는 거를 네. 막을 수가 있어요.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 쌀알이요? 네, 쌀알을 넣어서 이렇게
해서 맞아요. 뚜껑을 네. 덮고 사용하면 그 구멍이 막히는 것을 방지할 네. 수가 있어요. 오, 신기하다. 네. 이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네.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어? 쌀 알리는 거. 저희 아내가 네. 중간중간 팁을 알려주거든요. 아. 그럼 저도 열심히 또 메모해놨다 기억하죠. 사실 저희가 괜찮네. 고무국 같은 거 어. 팔팔 끓여서 먹을 때 네. 후추를 사용하려는데 안 나오면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어. 방법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아, 오늘 네. 여러 가지 제대로 하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채소들이 등장했는데 네. 저런 것들은 어떻게 하느냐? 네. 네. 역시 명절 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야채. 네, 채소 정말 네. 많이 사용했는데 네. 역시나 남았습니다. 대파는 어떻게 보관을 하세요, 보통? 대파는 그냥 똘똘똘 말아가지고 야채칸에 팍 예, 밀어놓고, 네. 요즘에 냉장고가 잘 나왔어요. 네. 그래서 다 채소칸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채소는 거기다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대파. 그냥 막 때려 넣는 거죠. 채소를 그냥 거기다가. 근데 때려 넣으면요. 나중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서. 모르죠. 저기 안에 뭐가 있었지 하고 꺼내다 보면은 이 대파 같은 경우는 이파리 다 상하죠. 네. 맞아요. 썩었죠, 문드러졌죠. 이런 것들, 이런 야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보관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네. 그 제가 하는 보관. 방법이 이게 약간 이게 세워서 보관하라고 이렇게 배웠는데 이 봉지에 넣어가지고 세워서 보관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 잘 안 세워져요. 자꾸 그쵸. 넘어지고 이래가지고 어렵게 보관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그래서요. 보관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 네. 페트병. 여기 있어요. 여기 페트병이요? 있어요. 네. 페트병 여기 있어요. 네. 네. 페트병 집에 이런 생수병들 많이 나오시죠? 네. 이거 아마 버리지 않고 활용 많이 하실 거예요. 네. 잡곡도 넣어두시고 여러 가지 뭐 국수, 면사리 이런 것들도 많이 맞아요. 넣어주실 네. 거예요. 우리 집도 쌀 넣어 있더라고 저. 네, 그쵸. 그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해요. 근데 야채 보관할 때도 좀 세워서 보관해야 되는 야채들도 이 페트병을 이용해 네.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일단 대파의 크기만큼 길이만큼 한 어느 정도 페트병을 잘라주세요. 네. 한 제가 잘라드릴까요? 네, 한 3분의 1 지점 정도. 이렇게 해서 네네. 요것도 이 칼 정도? 쓰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이 꺼내실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꺼내가지고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딱 넣어서 네. 네. 깔끔하게 잘 자르시는데요. 아, 페트병 어제 분리수거할 때 잔뜩 버렸거든요. 어. 버리지 그런 말걸 건 그랬어요. 네. 네, 저 갖다 주세요. 맞아요. 요 파기름도 아까 양파 이렇게 기름에 했는데 네. 파기름도 맛있죠. 아, 그쵸. 파기름 맛있죠. 맞아요. 이렇게 이 페트병을 일단은 3분의 1 크기 정도 잘랐습니다. 잘라주시고요. 네. 이제 대파를 보관할 건데 보관하기 전에 해줘야 하실게요. 이렇게 키친타월 한 석 장 정도 네. 준비를 하신 다음에 요거를 접어서 어느 정도 물을 흠뻑 묻혀주세요. 물을요? 네. 그 안에서 다시 키우려고요? 자라나는 뿌리가 있으면 자라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뿌리는 저희가 제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키워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 물을 묻히는 이유는 또 뭔가요? 네, 아무래도 수분이 다 달아나지 않게 어느 정도 신선하게 아, 수분. 해주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크기 정도 대파를 넣어주시고요. 네. 쏙 들어가네요. 네네. 요 바닥이 그 아까 전에 물 묻힌 키친타월에 닿게끔 해주세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뚜껑을 요거 덮어요? 뚜껑이에요. 이게 이게 네. 뚜껑이거든요. 뚜껑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이런 거는 아이들하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 재밌을 공작, 것 같은데요? 네. 네. 칼 가지고 노는 거라 조금 힘들긴 한데 그렇게만 해주면 요렇게 넣고 이러는 거 재밌어요. 싹 넣고. 그쵸. 네. 이렇게 해서 냉장고 한 켠에다 두시면 쓰러지는 일 없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게 너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싱싱하게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간단한 그러니까 방법으로. 어디에 뭐가 있는지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럼 보여야 돼. 네, 뭐가 네, 있는지. 맞아요. 일단은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이 같이 이렇게 긴 것도 보관할 방법이 또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사실 뭐 오이나 가지나 호박 같이 이렇게 열매 채소들은 워낙 이렇게 매달려 있었잖아요. 네. 네. 자신이 아직도 매달려 있다라는 기분이 들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세워서 보관해 주는 착각하게 게 하는 거. 네. 그럼 바나나도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오래 간다던데 오이도 그런가요? 네, 오이 바나나는 이렇게 달아놔야 돼. 이렇게. 네, 그렇죠. 워낙 이렇게 매달려 있었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도 네. 세워서 이렇게 페트병 안에다가 보관해 주시면 되는데요. 네. 보관하기 전에 해줘야 할 게 있어요. 신문지가 바로 나왔네요. 신문지 하나를 준비해 주세요. 왜 그렇죠? 이건 어디다? 신문지로 옷을 입혀줍니다. 어? 네. 오이에게 오이에게. 옷을 입히나요? 네네네. 아. 오이에 옷을 입혀주세요. 오이를 감싸준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한 장 정도만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말아주세요. 예전 어린 시절 정육점에서 이렇게 고기 줬는데. 네. 이거 저희 시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방법인데요. 예. 근데 이렇게 신문지로 말아주셔도 되고요. 네. 키친타월로 말아주셔도 돼요. 네. 가끔은 이게 채소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신문지 잉크 싫다. 아, 그렇죠. 그럴 수 이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키친타월 이용해서 말아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말아주신 다음에 아까 우리 그 페트병 또 잘라서? 잘라서 예. 네, 저는 이제 신문지에 계속 그 오일을 옷을 입혀줄 거예요. 아니 왜 옷을 신문지로 입혀요? 얘가 그 수분에 약해요. 그래서 수분에? 네. 수분을 흡수해주는, 방지해주는 역할을 이 신문지가 해주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추위에도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네. 찬기온, 냉장고의 찬기온이 바로바로 닿는 걸 방지해주거든요. 야, 그것도 희한하다. 이 저 오이를 먹는 이유가 우리 산에 올라갔을 때 오이 먹으면 시원하고 좋은 시원함. 게 수분 때문이거든. 네. 네. 근데 얘가 또 수분에 약하다? 네. 오이가? 수분이 너무 안에는 수분이 있지만 밖에도 계속 수분이 들어오면 네. 금방 물러버리거든요. 아, 그렇게 돼요? 아, 그렇군요. 무르지 않기 위해서. 제하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해서 싸주시면 뭐 이게 오이뿐만 아니라요. 호박도 마찬가지고 가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당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네. 식으로 해서 김밥 말듯이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이번에도 페트병이 등장을 페트병 하네요.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네. 꼭지 부분이 위로 향하게끔 그렇게 꼭지가 해서 위로. 넣어주시면요. 내가 매달려 있다 생각하면서 이제 신선하게 오랫동안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냉장고 안에서. 야, 약간 저도 이거 활용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괜찮은 방법이죠. 네, 근데 이게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 게 네. 신문지를 싸다 보면은 꼭지가 어느 쪽이었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잘 표시를 해놔야 될 것 잘해서. 같습니다. 사실은 한쪽은 아. 밑으로 들어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이걸 요대로 해서 이거 배낭에 넣고 이상 가서 원래 이제 저 산에 올라갈 때 목마르면 꺼내서 오이 주거든요. 네. 이거 탁 끓여 이게 뭐게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야. 맞아요. 네. 탁 끓여 주는 거야. 네. 근데 굳이 산에 갈 때 신문지를 쌀 필요가 있나요? 아니 재밌으니까. 재밌으니까. 깜짝 이벤트로. 이벤트로. 네, 신문지 똘똘 싸가지고. 근데 신문지가요, 네. 그 보온 효과, 보냉 효과도 있어요. 네. 그래서 시원하게 오일을 한 다음에 신문지로 이렇게 싸서 가지고 가면 어느 네. 정도 시원하게도 유지가 되는 거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이신 것 같아요. 야, 이거 오늘 저 떡부터 또 채소까지 정말 제대로 살림 팁을 주셨는데 이거 네. 활용하시면 아주 신선하게 드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너무 많이 사지 마시고 그냥 쓸 만큼만 사서 바로바로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런 보관보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잘 사는 살림 정보 또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또 우리가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들이 지켜야 될 규칙, 그걸 법으로 정해놨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법을 잘 알아요, 또. 예. 그래서 이번에는 일상에서 일어날 법한 다양한 사례들을 가지고 법률 상식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니? 사고로 죽은 애가 나 책임이라니. 바빠서 못 간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명절에 코빼기도 안 비추는 게 말이 되냐고 무조건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이가 밤새워 운전만 안 했어도 우리 민수 그렇게는 안 됐다고요. 아니, 명절에 손주 보고 싶다 그런 게 그렇게 잘못이니? 손주가 보고 싶었으면 어머님이 오셨으면 됐잖아요. 우리 아들 어머님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이랑도 이혼하고 어머님께도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할 겁니다. 뭐? 아니, 손주가 죽은 게 내 책임이라고 피해 보상을 해달라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야,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네. 연기에 욕심이 있었어요. 많이 잘하시네요. 어색했죠. 네. 아유,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과장한 거예요? 뭐예요? 실제로 일어나기도 하고 요즘엔 네. 특히 그 며느리의 고통, 명절 고통이 많이 심하다고는 하지만 네. 요즘에 오히려 역으로 시어머니의 고통이 굉장하다는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실 분이죠. 오수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네. 그리고 시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좀 황당할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봤던 사연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재구성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을 재구성해서 지금 꽁트로 꾸몄고 네. 그다음에 이 얘기를 나눌 건데 아니 저희가 보기엔 그냥 황당하단 말이에요. 오라 그랬어요. 예. 그죠? 오라 그래서 좀 마다하다가 가다가 사고가 난 거야. 근데 어머니가 우리를 오라 그래서 사고가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손주가 사망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시어머니에게 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 시어머니가 늦은 시간에 오라고 하셨다 하더라도 네. 며느리가 요령 있게 어머님 뭐 조금만 자고 내일 아침에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사실 손주가 사망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할 사람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손주가 사망한 것에 대해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해달라. 지금 그 꽁트에 나왔던 며느리처럼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근데 사실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바쁜 며느리들이 많아서 거의 명절을 또 혼자 준비하고 네. 명절 증후군에 시달리시는 그런 시어머니들이 굉장히 많다고는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좀 들여다보자면 이 일로 인해서 며느리가 이혼을 결심하게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어머니에게 무언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만약에 이 사망사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만 네. 이 일로 인해서도 계속 며느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계속적으로 시댁에 잘해야 된다. 왜 명절에 오지 않느냐. 이렇게 구박을 하면서 더 갈등을 유발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부관계가 이제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됐다면은 이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이혼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청구를 하고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예, 실제로도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예. 많습니다. 그 고부 갈등이 주로 원인이 되어서 예. 이혼까지 가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예.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억울한 그런 경우들도 예. 많습니다. 그렇게 황당한 경우라면 요즘에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시어머니들이 그 고통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네. 아니 아까도 그래요. 그 손주가 보고 싶은 거야. 네. 근데 며느리가 이제 뭐 바빴겠지만 그래도 명절에도 안 오니까 자꾸 오라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시어머니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난감할 것 같거든. 그런데 반대로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오셔도 사실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싸움이 날 수도 있거든요. 두 분이 의견이 약간씩 조금씩 다른데 네. 일단은 요즘에 시어머니들이 더 힘들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엔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이런 명절을 지내고 났을 때 네. 며느리들은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상대적으로 젊다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소통을 네. 하기도 하는데 네. 시어머니들은 또 남편도 챙기고 자식들도 돌보고 상대적으로 좀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마음이 더 외롭고 이런 고통이 오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실제로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이 사례와는 조금 다른 사례가 실제로 네. 있었는데요. 네. 고부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 소송까지 간 사례인데 네. 이 사례에서 이제 며느리는 시어머니 생일도 안 챙기고 그리고 또 명절 제사 이런 것들을 다 거부하면서 네. 그 시댁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아들과 그러니까 남편이죠. 네. 계속적으로 다투게 됐고 결과적으로 아들이 참다 못해서 이혼을 청구했고 재산 분할로 2억 원을 청구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었는데 그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을 아들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사도 안 갖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좀 해야 될 도리라는 게 있는데 그걸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남편 손을 들어준 건가요?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네. 재산 분할 2억 원의 친권의 양육권까지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아니 원래 이혼하면 재산 분할은 원래 가는 거거든. 일단 또 두 분 또 좀 있으면 싸우겠어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신데요. 네. 이 사건 정말 치열했습니다. 1심, 2심,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서 이제 다투게 됐던 사건인데 1심, 2심에서는 정말 그 말씀처럼 지금 며느리가 이렇게 시댁에 소홀했다는 것만으로는 이 혼인 파탄이 될 정도의 귀책 사유가 있지 않다고 봤고 그리고 또 네. 며느리가 굉장히 혼인의 지속을 희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두 부부 관계가 네. 계속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법원의 판단에서는 네. 이게 혼인이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 네. 네. 노력할 여지가 있다라고 네. 보면서 남편이 청구했던 이혼 어. 그리고 재산 분할, 네.
친권 양육자 지정 네. 이걸 다 기각을 하고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거봐요. 제 말이 그래? 맞죠. 이 정도로 모든 책임을 묻기에는 약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예요. 아, 이대로 끝나나요? 네, 그런데- 제가 이긴 거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었어요. 그 반전이 뭐였냐면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정말요? 아니 그러니까 아내가 아내의 도리를 다 했어야 한다 이러면서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대법원에서 그렇게 뒤집어진 이유는요. 남편의 손을 들어주게 됐는데 네. 그 아내가 시댁의 소홀한 정도를 지나쳐서 그 어머니에게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까지 했다는 점이 오. 아주 중점적으로 참작이 됐어요. 욕설이면 어떤 얘기를? 그러니까 그 욕설이 조금 심각했는데요. 그 욕설의 내용을 방송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뭐 구체적으로. 그렇네요. 폭언에 답이 처리되겠네요.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판결문에도 나올 정도로 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자식 교육 똑바로 시켜라. 이런 것은 이제 물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예. 그리고 이제 시어머님 성함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오수진이라고 한다면 네. 오수진, 야, 너 아들 시체 찾아가. 이렇게까지 야, 그건 폭언을 한 너무했다.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예, 아들의 시체를 찾아가라고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남편하고 다투면서 이제 전화 통화가 잘 안 되잖아요. 네. 싸우고 이러니까 아들이 전화를 잘 안 받고 이랬는데 결국엔 며느리가 화가 난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욕설 포함해서 이제 뭐 시체를 찾아가라 네. 이런 식으로까지 폭언을 한 게 굉장히 중점적인 참작이 되었습니다. 야, 이건 무슨 막장 드라마에도 안 나오는 그런 실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1심하고 2심에서는 지금 뭐 부부가 갈등도 네. 있고 화해도 하고 반복을 했다고 봤지만 네. 대법원에서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한 부분은 아내가 말로는 혼인을 지속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노력을 하기보다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남편이 이혼을 청구하고 네.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자녀들의 양육권과 친권을 달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기각해버린 것은 잘못이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서 다시 그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게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게 부당하게 그것도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예전에 결혼 전에 이렇게 극적으로 반대했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은 이렇게까지 어머니한테 못할 것 같거든요. 아주 예리하신데요. 사실 이 사건에서는 계기라고 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네. 며느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시어머니가 네. 지어온 이름이 아주 촌스러웠던 거예요. 이름. 예, 그래서 그 갈등이 있었는데 며느리는 이제 여기서 선택을 했어요. 본인이 지어온 이름으로 이제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시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을 촌스럽다고 하면서 무시를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게 이게 쌓여서 원인 제공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 막장 드라마 같은 일까지 일어났다. 그렇죠. 아무래도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계속 서운한 마음이 있었을 거고 특히 자녀의 이름은 커가면서 계속 불러줘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서운함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름이라는 것이요. 네.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제 이름을 지어주셨거든요. 네. 근데 이름 어떻게 줬어요? 두 분은 어떻게 저는 저희 어머니도 원래 네. 그 손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지어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제 딸 이름 제가 지었는데 네. 아이들은 그 기질에 맞는 이름을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살면서 약간 튀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약간 튀는 이름이 기억에 남는 이름이 좋을 것 같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약간 좀 무난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어주고 싶은 걸 똑하니 지어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에는 그렇겠지. 네. 그죠? 저는 저희 어머니께서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저는 사실 자라면서 놀림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죠. 제 이름 때문에. 예, 그럴 수 있죠. 예인데 그런데 네, 네. 그래서 약간은 이해는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욕설과 그건 조금 또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근데 이게 정도의 문제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할아버지나 그러니까 위에 어르신들이 이름을 지어주셨으면 그걸 어느 정도까지는 써야지. 따라가죠. 네. 요즘처럼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안 되거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름만이 전부 원인이 된 것은 아니었고요. 네.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있었는데 네. 이제 이름 때문에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구정 명절이 있었어요. 이때 이제 며느리가 명절 네. 음식을 준비하러 왔었는데 네. 여기서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을 만들다가 네. 잔소리를 하신 겁니다. 아, 흔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죠. 자주 볼 수 사실, 있죠.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며느리가 말대답을 했어요. 아. 이런 경우는 또 약간 흔치가 않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며느리가 말대답을 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보시는 앞에서 네. 며느리를 폭행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폭행이요? 아, 아, 그럼- 폭행은 정말 남편이 심했는데요? 야, 그러면 이렇게 폭행이 그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상황에서? 폭행은 이혼의 사유로 가능하지 그렇죠. 않겠어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폭행의 이유가 이거 명분이 정확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아니 있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부 네. 사이에서 폭행의 명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폭행은 무조건 잘못된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명분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시어머니한테 욕설까지 가는 상황이고 막말의 정도가 너무 심했다면 네. 아니 폭행은 무조건 안 됩니다. 네. 하지만 원인 제공 같은 거는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너무 게 심하지 아닌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 네. 이런 며느리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욕설까지 하게 됐을까라는 걸 이제 짚어보면서 돌아보게 되니까 처음에 이름이 촌스럽다고 해서 며느리가 거부하는 일이 있었고 네. 네. 그 다음에는 명절 때 음식을 만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이제 잔소리를 듣다가 말대답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이제 남편이 며느리를 시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폭행을 해버린 이런 그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은 그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 명절을 지내다 보면은 이렇게 폭력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혼의 사유도 되지만 또 형법상 그런 범죄 행위이기도 합니다. 네. 네, 실제로 지난해 그 명절이 지나고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은 네. 원래 평상시에는 한 683건 정도로 이제 폭력 신고가 들어오는데 가정 폭력 신고가 그 명절 이후에는 거의 1,030건이 넘을 정도로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 평상시에 한 50%가 넘을 정도의 예. 그 증가율을 보이기도 했어요. 예,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서 어쨌든 이렇게 폭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네. 며느리는 지금 1심, 2심, 3심 가는 동안 네. 계속 자기는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텼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며느리는 이것을 굳이 형사 문제로 삼지는 않았던 것이죠. 네. 이 명절 스트레스로 가족 간에 폭행이 있었다는 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니 이렇게 명절 때 좋아서 가족들이 다 만나는데 네. 꼭 헤어질 때는 굉장히 화가 나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야,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반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며느리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며느리 시중을 들다가 시어머니가 네. 거기서 며느리 시중? 너무 스트레스가 생겨서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가? 아, 그리고 이런 역으로 게 이제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네, 네,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네. 궁금하네요. 실제로도 요즘에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 자녀들도 돌봐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네. 있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은 안 해주면서 또 구박을 하거나 잔소리까지 하는 경우들이 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시는 거라서 네. 그걸로 인해서 뭐 며느리가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거나 괘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법적으로 뭐 불법 행위라든지 이렇게 보긴 어렵기 때문에 따로 그 자녀를 돌봐주는 거에 대해서 뭔가 뭐 비용을 들이기로 했다라고 네. 한다면 그런 약정상의 청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위자료를 지급해달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까 이제 병이 나실 정도가 되어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치료비까지도 안 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가족, 직계혈족과 배우자 간에는 부양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양료로서 치료비를 달라고 아들에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 또 억울한 사례도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며느리 입장에서도 억울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은 그 이혼이라는 것은 네. 그 부부가 다 약간씩의 잘못이 있는 것이지 일방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만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사례를 전적으로 며느리가 억울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이 사연의 며느리는 시댁에 그 명절이 있으면 거의 참석을 하지 않았고 가더라도 거의 말수가 없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들하고 좀 불화가 있었는데 그러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니가 오셔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오시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며느리가 거부하는 겁니다. 오지 말라? 예. 야. 막 완강하게 거부를 하다가 결국엔 시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네.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대놓고 무시라는 거예요. 허허. 아이고. 예. 네. 그러니까 오시면 이제 식사를 챙겨드려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식사를 드시라고 하는 말씀을 네. 며느리가 하기 싫어서 허. 자녀를 시켜가지고 할머니 식사하러 나오시라고 해라 이런 식으로. 뭐야. 아이를 방자를 만든 거 아니야. 네. 그럼 본인도 나중에 이제 뭐 할머니가 되고 이제 그 입장이 될 텐데 그것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참. 예,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는 아들이 그걸 보다 못해서 결국에 집을 나가게 됐어요. 네. 아이고. 네. 예, 우리 어머니도 못 모시고 나는 도저히 당신하고 살 수 없다. 아. 그러면서 이 남편은 특이하게 자녀분들도 아내가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나와 우리 어머니를 무시하는 당신 같은 아내는 난 더 그래요? 이상 결혼할 수가 없다. 같이 살 수 없다? 네, 같이 살 수 없다. 아. 결혼 생활 유지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이혼을 청구를 했는데 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결국에는 그런 불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도 할 수 있고 네. 시어머니를 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모실 수도 있었던 건데 아. 본인이 집을 나가버리면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지요. 아, 정말 별별 일이 다 많았네요. 아, 네. 정말 네, 드라마를 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어떤 이런 갈등들,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건 빠졌어요. 네. 이 남편이 그 아내의 집, 친정, 그러니까 나한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장모는 제대로 찾아뵀느냐. 그 문제도 이런 부분은 있었겠죠. 빠졌단 말이죠. 네, 맞아요. 하여간 이런 갈등들은요, 이 마음을 조금 비우는 데서 이 해결책이 있지 않나 싶기도 네, 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 평상시에 대화가 좀 많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사실 아직까지 명절에 다투고 화해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이 방송 보시고 대화로서 풀어나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화하다 오늘 또 싸우지 마시고요. 중요한 포인트죠.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오수진 변호사 그리고 개그맨 이정수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복한 아침 잘 살려면 또 우리가 날씨 알아봐야죠. 천기라고 그러니까. 네, 자세한 날씨는 야외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 네, 상암동 DDMC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춥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기온으로 보면 어제보다는 조금 높지만 추위는 여전합니다. 9시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7도로 평년 기온은 4도 정도 밑돌고 있으니까요. 나오실 때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기는 깨끗합니다. 오늘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를 유지해서 마음 놓고 깨끗한 공기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날씨는요, 화면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서북부엔 나흘째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져 있으니까요. 방심하지 마시고 보온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대기는 바짝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은 3일째 건조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내 적정 습도 유지해 주시고요. 최근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해안과 제주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조금 날리고 있는데요. 조금 뒤엔 모두 그치겠고요. 전국의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남해안은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어 시설물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 텐데요. 서울 2도, 대전, 광주 4도, 창원 6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이후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고요. 금요일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들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말썽이죠. 당장 내일 중부와 일부 남부 지역에서 공기가 탁해질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전국에 비와 눈이 오기 전까지 실시간 대기질 정보 자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날씨였습니다. 네, 2월 11일 월요일 아침 행복한 아침으로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이 2019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날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저희도 행복한 아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아침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거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